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매일 새로운 내용들이 폭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이재명 통화 한 차례 더 있었다고 합니다. 2019년 1월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결해준 그 통화 말고도 한 차례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냐 하면 2019년 그해 12월쯤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인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김성태 전 회장을 바꿔줬다고 합니다. 쌍방울이 지금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축하 파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이태영 변호사가 참석을 했었고 그때 김성태 전 회장에게 전화를 연결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술자리에 참석했던 참석자가 이를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잠시 뒤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 두 번째 신문도 보겠습니다. 대통령 보고된 사람이었는데 왜 떨어뜨렸느냐? 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군요.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킨 것이 문제가 돼서 기소가 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의 공소장이 공개됐는데 내용을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 한전 KDN 사장 내정자가 이미 대통령에게 다 보고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가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바로 다음 날 차관과 국장, 과장 등을 청와대로 불러서 대단히 질책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백운규 장관 역시 산하기관 임원 인사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출신, 탈원전 반대자 빨리 교체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공소장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결국 합격자가 없다.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성남시청 쇼트트랙 팀의 감독과 코치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이 불거졌는데 일단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빅토르완, 안현수 전 선수에 대해서 비판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빅토르아는 후보에 포함되지 못했고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고 선수들의 비판 성명들이 나왔습니다. 빅토르안에 대한 비판 성명은 아니었고 그와 함께 김선태 전 감독의 탈락에 대한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 두고 결국 감독과 코치를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지자 또다시 빙상계에서는 내부 권력 다툼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신문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갈등 부른 노바스크. 지난달 30일부터 대부분의 곳에서는 실내 활동하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두고 혼선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커피숍이나 편의점 등등에서 우리 매장에서는 써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왜 착용을 강제하느냐 이런 불만들도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님들과 또 업주들 간의 실랑이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통학 차량 마스크 착용을 두고도 복지부와 질병청의 어떤 지침이 달라서 여러 가지 혼선들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문 4개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패널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장동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갈 길이 바쁜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방북용 대북 송금이라는 충격적인 의혹에 다시 한번 휩싸였습니다. 논란이 심상치 않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언급했던 대로 상상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그래. 아마 검찰에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맞을 겁니다. 대권을 위해 북한에 돈 거래를 했다면 이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총체적 국기 문란 사범입니다.
대북 송금 과정이 또 뭐 아태협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관련이 돼 있고 네. 또 규모도 방대하고 여러 번에 걸쳐 있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올 수는 있겠다. 지난 2019년 1월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전화 통화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일부가 공개됐는데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김성태, 이재명과 이화영 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김성태 전 회장에게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일단 한 차례 통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한 번 더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인 이태영 변호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건 다음 김 전 회장을 바꿔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태영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니다. 김성태 전 대표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그날 그 자리에 갔던 기억은 없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전화 연결을 시켜준 것은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현재까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2019년과 2020년에 모친상이 있었는데 이때 서로 조문을 보냈다. 대리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도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2019년 5월 김 전 회장의 모친상에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인 전모 씨가 조문을 왔다는 증언이 나왔고 이듬해인 2020년 3월에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이 있었는데 그때 김 전 대표가 또 다른 대리인 쌍방울의 박모 부회장을 대신 보내서 조문을 한 정황도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박모 회장에게 쌍방울에게 굉장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김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이 왜 직접 가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전 회장은 직접 조문 가면 위험할까 봐 측근을 대신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이런 건 일반적이었다라고 다소 평가절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조문도 두 차례 왕복했고 그리고 전화 통화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있었다는 점 새롭게 드러난 점입니다. 자, 화면을 좀 더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 간에 어떤 거래들이, 어떤 관계 교류들이 있었는지 시간대별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2019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김성태, 이재명 통화 한 차례 시도했고 그때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고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월과 4월에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이 북한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하게 되죠. 스마트팜과 관련된 그런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이재명 대리인이 김성태 모친상 조문했고요. 그 같은 달 말에 이재명 대표가 대북 친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목적으로 3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북측에 제공하게 되죠. 그리고 12월에 이태영 변호사 통해서 한 차례 더 전화 통화를 하게 되고 2020년 3월에 김성태 대리인이 이재명 대표 모친상 조문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차례 대리인까지 동원해 가면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전혀 모른다.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사입은 인연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주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인연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자, 이런 과정들 지금 제가 신문도 보여드리고 화면도 보여드리고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그런 정황들이 넘치지만
김성태 전 회장을 여전히 모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병민 의원께서는? 모르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하고 만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얼굴을 보진 않았을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화 통화도 하고 뭐 그다음에 그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경기도가 내야 할 뭐 스마트팜 네. 그 북한 지원금 뭐 이런 거를 대신 내주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또 북한에 대신 제공해주고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직접 볼 필요는 굳이 없었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중간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소통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본인은 물론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통해서 그 이재명, 김성태 이 두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뭐 안 만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는 게 뭐 범죄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만나지 않고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건 뭐 전문 증거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걸 지금 털어놓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의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이거는 나중에 법원에 가서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진 대변인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를 연결시키려고 너무 눈물겹게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진 한 장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김성태 전 회장의 통화 목록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통화 목록 또 뭐 저장된 뭐 전화번호 이런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것도 중간에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말하면 이태영 변호사 있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이 관계를 보면 그런 겁니다. 보통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유명인인 이재명 지사 당시 지사였으니까 유명인이 네. 그 중간에 고리가 부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이재명 지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술자리를 가요. 근데 막 얘기를 하다가 한번 통화를 하는데 한번 저거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보통 하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쪽에서 많이 말씀 들었습니다. 저 이러이러합니다 하면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통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합니까? 저희들은 기억 못합니다. 네. 친구들 시간에도 얼굴은 못 봤지만 누구 친구의 친구라고 얘기는 들었다 해서 바꿔주면 그 사람 기억합니까? 못하잖아요. 저는 이런 이 편린 조각들을 가지고 뭔가 연결시키는다는 부분들이 그렇고 내용도 보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쭉 보십시오. 모친상 조문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2번 연결됐다는데 그 조문도 이재명 대리인입니다. 김성태 대리인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그 중간에 이화영 부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 쌍방울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을 왜 이렇게 억지로 막 구겨 넣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전체를 보면 뭐 술 네. 먹고 누군가 바꿔줬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누가 친구가 술 먹고 있다가 야 너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 이제 형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통화 내역이 이제 지금 2번이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자리를 보면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 북한 공작원과 만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북한 고위직하고 그다음에 이태영 변호사가 지금 비비안을 인수해가지고 김성태 회장과 같이 있는 자리였잖아요. 그러면 바꿔줬을 때 김성태 회장인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고맙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건 지어낼 수 있는 얘기 아닐 거예요. 그럼 뭐가 고마운 건지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냥 무작위로 누구를 바꿔준다면 기억 못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자리 자체가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자기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이태영 이런 사람이 있는 자리고 그것이 쌍방울과 직접적 관계 있고 경기도와 관계 있는 자리예요. 그럼 전화 받고 있는데 그 사람 누구였는지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은 그건 맞지 않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신작 수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사실 작가가 아니에요. 네. 3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는 것은 그건 팩트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카오에서 이제 환전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이 이거 지어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 뭐 공작원 고위직 만난 걸 이걸 어떻게 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300만 달러를 갔느냐? 이거 우리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김성태 전 회장이 300만 달러 내가 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거의 시간 순서랄지 환전이랄지 뭐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상당히 이제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제 법률적으로 따지면 네. 뇌물 아니면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변호사 대납 이외에 네. 새로운 뭐 저게 인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체적 정황이 워낙 자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준비를 해야만이 저는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뭐 준비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제가 봤을 때 허황돼요. 왜 그러냐면 아니 돈이 김성태 씨 주장대로 북한에 갔는지 지금 확인이 됐나요? 외화 밀반출이라고 해서 달러를 직접 들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달러가 북한에 전달된지 어떻게 확인이 돼요? 오히려 김성태 씨는 지금 검찰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수천억을 배임했다라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영장이 발부됐는데 이 돈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인지 북한에 넘어가던 돈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 표에서도 보듯이 정말 김성태 씨랑 이재명 대표가 가깝지 않았구나. 아니 도대체 이화영 씨 통해서 통화를 하고 이태영 변호사를 통해서 전화를 하고 그것도 1년에 2번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안 가까운 사이겠습니까? 저 정도로 가깝지 않은 또 각자의 모친상에도 직접 가지 않은 관계에 있는 분들이 무슨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위해서 30억 이상을 쓰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서 대권 가도가 끊길 위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2달 만에 무슨 30억 원을 뭐 김성태 씨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냥 주겠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아마도 김성태 씨가 이 돈을 줬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만약에 줬다고 한다면 자신의 대북 관련 사업을 위해서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너무 빨리 언론에 흘려요. 이건 뭐냐면 저는 검찰이 그냥 이재명 대표 망신 주기 위해서 이걸 흘렸다고 보지 검찰이 진짜 이걸 스모킹 건이라고 생각했다면 발표 안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또 다른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이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친한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전혀 모른다. 그리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고 얼굴 본 적도 없다. 내의 사입은 것밖에 관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터라서 그게 맞는지 따져보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통화가 가능했고 물론 뭐 다른 사람 전화기를 빌려서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조문도 왕래를 했다는 점에서 모르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까 2019년 때 미디어월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2019년 1월에 그 통화를 했을 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김성태 전 회장이 확인을 했다라고 검찰 진술에 밝혔다고 합니다. 이화영 통해서 김성태, 이재명 통화했을 때 그때 이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러저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어떤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도 저희가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났을 때 나눴던 대화도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함께 이 자리 갔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호남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 전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과 송명철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대선을 위해 이 지사의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옆으로 카메라 돌려주실까요? 자, 이 전 부지사는
이 지사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검찰에게 확인됐습니다. 이에 리호남이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치기를 통해서 돈이 오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마카오에서 카지노가 활성화되어 있는 마카오에서 환치기를 통해서 300만 달러가 지금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 검찰이 환치기 수법에 사용된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이승우 변호사께서 이게 객관적 물증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검찰은 객관적인 물증,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진술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 돈에 관한 증거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당시 지사와 김성태 회장이 몰랐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네. 문제는 그간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사건은 대장동이든 성남FC든 선거법이든 국내 영웅이었어요. 네. 하지만 저 부분은 국제사회가 미국을 필두로 대북 제재를 하는 와중에 본인의 대선 목적으로 굉장히 구체적 진술에 의해서 대가로 방북의 대가로 300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국제사회의 문제하고 결부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건 자체만 보더라도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는 서로 몰랐을 수는 있지만 만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네. 그 자체의 흐름이 남북 경력 비용을 대납을 하고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총 500만 달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방북의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해서 500만 달러가 300만 달러로 줄어가지고 협상의 주체로까지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협상의 주체를 할 때 본인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중간에 이화영이라는 평화부지사가 매개체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지사로서 승인을 다 했을 거란 말이죠. 그 증거가 저는 또 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사건 자체는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서로 일면식 있었다가 핵심이 아니라 저러한 진술에 의해서 이 사건 자체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국제법에서 제재하는 대북 제재에도 위반한 그런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전후로 경기도는 북한에 초청을 요청하는 그런 공문도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중앙일보가 그 공문을 확보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지금 이쪽에 화면을 좀 잡아주실까요? 지금 밑그림 준비되어 있습니까? 밑그림 바로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저 화면 종이 저게 이제 경기도 지사 명의로 지금 발행이 된 지금 북한에 보내진 그 공문의 일부입니다. 경기도지사 지금 도장도 빵 찍혀 있고요.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박스 쳐져 있는 저 부분에 이제 우리를 지금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며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북한에게 보냈던 2019년 11월 27일에 전결로 북한에 보냈던 공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쌍방울과 경기도 사이에 대북 창구로 아태협이라는 단체가 등장하는데 북한이 특정한 단체였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화영 만난 북한의 김영철 대북 창구로 아태협 회장을 지목했다. 그래서 아태협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두 차례 방북해서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경기도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때 김영철과 따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통해서 상의하라는 그런 취지로 김영철이 이전 부시장에게 말을 했고 그때부터 아태협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북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태협 안부수 회장을 만나기 시작했고 2018년 11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사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종혁 아태 부위원장이 참석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쭉 이어집니다. 2018년 11월 때
경기도 고양에서 열렸던 행사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송경철 우리가 기여한 거죠 뭐. 우리도 거기 참가를 했으니까 오늘 좋은 거 봤습니다. 이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 여러분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초로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초청에 응해주신 북측 대표단 여러분, 역사적인 발걸음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평화와 번영을 우리 경기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자, 그리고 김영철의 지시로 아태협이 등장하게 됐고, 그리고 방북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태협 회장, 안부 회장을 만나게 됐고, 그 이후에 김성태 전 회장에게도 소개를 해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행사 직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안부수 회장을 김성태 전 회장에게 소개를 해줬고, 행사 비용 2억 원을 쌍방울이 아태협에 지원했다. 또 행사 기간에는 안 회장이 리호남을 김 전 회장에게 소개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그 뒤로 김 전 회장은 리호남을 최소 2차례 더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영철이 어떤 인물인지 다들 잘 아시죠? 김영철이 시키는 대로 지금 경기도가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영철이 어떤 인물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세기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입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놈들의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크나큰 상처를 줬던 여러 가지 피격 사건의 당사자인 김영철의 지시를 받아 김영철이 시키는 대로 아태협을 끌어들여서 경기도가 쌍방울이 움직였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뭐 가장 큰 그 우리한테 기억에 남는 거는 천안함 폭침이죠. 네. 천안함 폭침의 배후. 이게 이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남 그 남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도발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과 이제 그 소통을 통해서 북한에 현금을 갖다 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대북 송금이 확인이 되느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과거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송금으로 다 유죄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대북 송금 충분히 확인이 되고요. 더군다나 뭐 마카오 같은 데서 환치기 수법으로 북한에 보낸 거 뭐 이런 거는 파악하면 곧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물론 북한을 조사할 수는 없죠. 네. 그러나 여기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들,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 전달해 준 것도 쌍방울 그룹 고위 관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돈 현금으로 싸들고 가서 거기 가서 바꿔서 전달한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김영철이라는 이름이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충격이 대단한데, 자, 그 사람을 참고로 해서 지금 대북 사업을 저렇게 추진하고 현금을 갖다 주고 뭐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다. 본인의 그 어떤 대선 플랜의 일환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마 국민들한테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게 이제 조홍천 의원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상상 못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신작 소설을 쓰고 있다. 그런데 잘 안 팔릴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한번 확인하시고 한동훈 장관도 어떤 얘기했는지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대북 송금 300만 달러
그래요.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그런 애매한 말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사법에서 결국 남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최영주 대변인님, 네네. 어때요? 이재명 대표의 반응?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만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성태 전 회장 들어와서 변호사비 대납 건이 뭐 명확하게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뭔가를 제시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대북송금 얘기를 하면서 대북송금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지사를 연결시키면서 뭔가 대북송금에 이재명 지사가 엄청나게 관여한 것처럼, 그러니까 보면 김성태 씨의 진술 하나로 완전히 한 불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신작 소설이라고 표현할 만하다라고 보지만 저는 여기에서 보면 경기도든 서울이든 북한과 접경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요. 네. 평화 정착을 위해서 그 어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게 주요 책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 법적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어떤 범죄 혐의를 물어야 되지만 당시에 보면 틀림없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다 정부에서 말하자면 유엔 제재 부분들, 현금이 안 되니까 현물 사업들 이런 부분들 다 허가를 받고 나서 현물 사업을 승인하고 나서 북한에 어떤 걸 해주겠다, 스마트팜을 이런 식으로 다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갑자기 김성태 씨 부분의 진술이 나왔는지 뭐 거의 검찰 말로 나왔으니까 확인됐다니까 믿어야죠. 나왔는데 이게 완전히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그 대북송금의 주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아태업 사업 부분도 2018년 9월을 보면요. 당시에는 정말 이 남북이 통일된다는 생각 정도로 할 만큼 좋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하지만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 이후로 네. 완전히 경색됩니다. 그 중간에는 아태업이든 어쩌든 간에 그 배후에 누가 있든 간에 민화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화 평화를 위한 모임. 그건 북측도 있고 남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듯이 당시에는 뭔가 남과 북의 교류협력 사업을 하려면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과도하게 뭔가 이재명 대표가 다 이걸 또 설계했다, 관여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소설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도했다, 설계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진 않는 것 같은데. 저는 봐서는 지금 부분 가담했다 정도의. 그러니까 가담했다고 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뭐 검찰의 어떤 흐름 이어가려고 하는 뭐 방식들, 그다음에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국민들의 그런 선입관을 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냐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남북 교류가 사실 이제 자치단체별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사실은 해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이제 허가를 받고 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경기도가 남북 교류를 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스마트팜이랄지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들 다 하죠. 또 지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쌀이랄지 밀가루 지원이랄지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남북 교류가 경색이 되고 못하면 끝나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김성태라는 기업의 회장이 개입을 해서 여기서 왜 경기도를 위해서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방부를 해서 왜 돈을 주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승우 변호사는 뭐 다 하고 거짓말이고 뭐 300만 달러 갖고 와서 어디다 쓰고 횡령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마커에서 환전을 했고 또 그 환전 과정에서 개입한 사람, 북한에 돈을 전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진술이 지금 확보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계좌 추적까지 다 해서. 그리고 돈은 건너간 거 맞죠. 그러면 이 300만 달러가 김성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전달했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전달됐어도 나는 모른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지. 내가 관여한 법 없다. 이 정도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거 300만 달러 준 거를 비롯해서 이걸 전부 다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요. 네. 뭐 모든 언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언론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런 대응이 적절치는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조선일보 사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방북 위해서 300만 달러 북에 제공했다. 김성태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고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도 나오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 대표가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김성태 전 회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방북을 등장시켜서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등장시켰고 거기에 북한과 거래도 하고 뒷돈도 줬다는 이 충격적인 진술을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면서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대다수의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당연히 김성태 씨가 북한의 외화를 밀반출해서 북한에 줬으면 당연히 처벌돼야 되고 엄청난 일이죠. 네.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것에 관여했거나 공모했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김성태 씨가 본인이 자인해서 북한에 돈 줬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처벌돼야 되고 기업은 유엔 제재를 받아야죠. 그것에 대해서 다툼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2019년 4월 달, 5월 달에는 환치기 수법으로 북한에 넘어갔지만 11월 달에는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갔다는 거니까 그 현금을 김성태가 진짜 전달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김의겸 씨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혐의가 드러났다고 의혹 제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이 고발했잖아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이게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것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다라고 고발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알았는지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작 소설이라는 얘기가 들고 아니 변호사비 대납으로 지금 1년 이상 이재명 대표가 23억을 받았다라고 김성태한테 받았다라고 해서 김성태 씨 몇 개월 동안 고생해서 체포해서 잡아왔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비 대납을 받았는지부터 검찰이 기사를 보내주는 게 맞죠. 근데 뜬금없이 김성태가 30억 줬다는데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선 당선 무효형 300만 원 떨어져가지고 아예 정치 생명이 끊어질 판인데 뭐 어떻게 김성태 씨가 그 큰 돈을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냥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이고 그래서 조홍천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좀 사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 검사 출신인.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좀 신작 소설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핵심에 이태영 저는 변호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태영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고 재판 과정에 줄과 모든 재판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가 2018년부터 변호를 하면서 네. 2019년에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대북 송금이 불법 송금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간의 전화를 연결해 준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리가 그리고 또 초청 공문을 보냈고 이 고리가 이태영 변호사로 인해서 12로 출발한 쌍방울 변호사 대납 그리고 쌍방울의 자금이 어떻게든 환치기 수법에 의해서 북한에 넘어간 자금 이 모든 게 결국은 또 하나의 이재명 지사를 대선으로 이끌기 위한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창구고 그 하나의 또 다른 저수지가 저는 쌍방울이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쌍방울은 수도 없는 주가 조작에 의해서 수많은 자금을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리고 무자본 M&A를 통해서 수많은 회사를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가 이미 제가 몇 차례 얘기한 것처럼 그 12를 통한 무자본 M&A 과정에 김만배 돈도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과 이재명 당시 지사와의 관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하나의 저수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합당한 의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상황들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설 명절 이후로 김성태 전 회장의 어떤 입장도 바뀌면서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아마 단독 보도를 저희가 좀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패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리한 검찰 수사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다 뭐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중이 아니라 주말에만 좀 출석하겠다 이런 걸 좀 고집하시는데 사실 보기 드문 일인데요. 보기 드문 일인 건 분명한데 검찰이 잘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거든요. 그 목소리까지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뭐 한동훈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런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통상적인 정기 인사 기간에 따라서 근속연수가 된 검사들에 대해 인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인사 과정에서 본인의 희망이 다 반영돼서 모두 영전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는 그렇게 뭐 뉴스도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김의겸 대변인이 매번 거짓말하고 매번 들키는데도 민주당의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저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출근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저렇게 거침없이 또 대답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계속해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걱정의 눈초리도 있고 또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계속 갑론을박 말들이 많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소가 됐을 때도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 아니다 사퇴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54.9%가 사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8.3%가 유지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광주, 전라 61.9% 유일하게 유지해도 된다는 의견에 과반이 넘었습니다. 사퇴해야 된다는 경북, 대구 경북, 서울, 경기 인천 등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는 앞으로 검찰의 기소와 또 국회로 넘어올 체포 동의안을 놓고 걱정들이 많겠죠. 대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의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의 길이라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인사말 하겠다 그래서 참석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을 창립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창립 축하하러 왔는데 모임은 아니고 이제 토론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쨌든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길들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 당이라는 게 어떤 단일한 목소리, 단일한 대우 이런 게 좋은 것 같지만 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모색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정체성이 뭔가, 이 비전은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의원들이 좀 모여서. 자, 그리고 홍영표 의원 저 목소리 말고도 좀 더 쓴소리를 냈습니다. 신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빨간 줄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옆자리에 이재명 대표를 두고 저희가 민심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길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금처럼 당이 안정돼 있고 단결돼 있을 때가 없었는데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명민이 어제 이 목소리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저게 민주당의 길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다면 저는 저런 세미나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결국 저 민주당의 길은 저 주축이 된 현역 의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길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지금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자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축사를. 네. 그 얘기는 아마 이제 본인의 대표로서의 포용력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제 실질적인 참여자들, 특히 뭐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서 뭐 이런 사람들은 아, 이재명 대표로서는 내년 총선에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라 이재명 대표
그 중심에 이런 정당보다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지금 모인 거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저런 얘기들은 곧바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이것 중에서 뭐 명확하게 단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이재명 대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민주당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이제 갈등이 그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마 검찰 수사가 조금 더 진전이 되면서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조금 더 이제 증거로서 뒷받침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마 민주당의 길이라는 그 이른바 그 홍영표 의원 등의 이런 그 반 이재명 어떤 노선 이런 것도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건전한 소통 방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어떻게 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입장에서 당론이 정해질 수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의 길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고민하고 또 민주당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어제 좀 고무적인 건 민주당의 길 사람들이 비명 모임이 아니다. 민주당의 비전 모임이다라고는 말을 했잖아요. 그건 꼭 비명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건전한 의사들이 모이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모이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우리가 민주당을 자꾸 사법 리스크로 비판하는데 국민의힘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본인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인가요? 전 의원 100% 당원 경선으로 해서 아예 그냥 출마를 포기했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40명의 초선 의원들이 집단 린치를 가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실과의 불협화음 속에서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이것들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국민의 민심이나 흥행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로 항상 건전한 비판 세력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길도 과연 어떤 길을 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정진상 전 실장의 첫 재판, 공판 준비 기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유동규 씨도 출석했는데 어떤 얘기가 있는지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목소리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동규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재명 이름은 금기였지만 업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 제가 만난 민간 업자들한테 이재명 대표 이름을 팔면서 일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업자들도 다 알고 있었고 같이 공유됐던 내용이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성남시로부터 재검토 지시 같은 것들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규 씨 목소리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의 전문을 보면 보통 그 700억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본인의 것으로 다 나오는데 어떻게든 그거를 넘겨받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런 정황만 나오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민간들한테 이재명 이름을 팔면서 한다는 건 사실상 그 당시에는 불문율이랄까요? 금기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방대한 일들이. 그리고 모른다 했다 그러면 왜 의혹이나 이런 제기가 없었을까요? 성남시로부터 뭔가 내려오거나 그다음에 재검토라든지 이런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방대한 사업에서. 정진상 실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공소 사실 전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뭐 한두 번 나온 얘기 아니죠. 그래서 유동규 씨의 어떤 진술 요지, 말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뭐 뭘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게 반려가 되고 그러는데 이미 짜여진 각본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어떤 정책 보고를 한다랄지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보고를 해도 이미 뭐 그대로 움직였지 이걸 갖다 반려한다거나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시장을 하면서 적극 관여해서 이걸 끌어갔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설계자였고 민간 특혜랄지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이제 다 관여했다 이런 주장의 얘기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이름이 뭐 금기시였다 이 말 자체는 약간 뭐 의미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네. 근데 그런 얘기했죠. 뭐 이재명 당시 이재명 시장에 반하는 그런 걸 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팔고 다니면 잘못하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권위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뭐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이제 법정에서 굉장히 많은 싸움이 될 거예요. 특히 김만배를 제외한 유동규를 비롯해서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정에 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와 결국 대장동 일당의 어떠한 혈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구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맞는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한 달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오전에 저희가 속보로 짧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반윤 이미지가 강한 유 전 의원 입장에서는 100% 당원 투표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전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 전 의원이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향해서 쏟아냈던 그 비판의 목소리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보수 정당이 2007년에 친박 친이 싸우다가 그 다음에 2012년 16년에는 친박 비박 싸우다가 그것 때문에 진 거죠. 거다.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을 다 장악하면 2016년의 완전히 재판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제일 환영하고 반기고 좋아할 당대표가 누구냐? 윤핵관 당대표입니다. 아직 결심 못했습니다. 결심이 서면 국민들께 밝힐 겁니다. 자, 유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일단 반윤 이미지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적지 않은 지지를 그래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유 전 대표를 향하던 그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심이 쏠리는데, 일단 유 전 의원은 이런 입장 밝혔죠. 나경원 사태를 지켜봤던 측근들이 유 전 의원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실익이 전혀 없다.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죠. 빨간색 밑줄 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유 전 의원이 후위를 도모하겠다면서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 반윤 기치를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독자 세력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들은 과연 이 표심이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들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측은 친윤 재결집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안철수 측은 지지층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래쪽에 여론조사 결과 보이시죠? 계속 잡아주시죠. 나경원 불출마 선언 후에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안철수가 60%, 김기현이 37%입니다. 아마 이건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직전에 나온 결과였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을 텐데, 만약에 유승민 의원의 표심이 안철수 쪽으로 치우친다면은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김기현 쪽으로 간다면은 격차는 좁혀질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 것인가요? 그러니까 저 조사가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조사잖아요. 예. 근데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와 국민의힘 당원 조사는 다릅니다. 그렇죠? 지지층 중에서 당성이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 당원일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저 한국갤럽 조사는 어찌 보면 약간 민심에 가까운 쪽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심에서는 민심에 가깝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후보 의원을 압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민심과 당심은 그게 같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 상식인데
같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물론 더군다나 지금 한 달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아직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선거운동을 전개하느냐 뭐 하는 것도 그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나온 거는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당원보다 훨씬 더 이렇게 폭넓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 자체도 뭐 한 샘플이 한 400명 간 넘거든요. 이런 정도 가지고서는 아마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지만 지금 현재 지지층 사이에서 저 조사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갑자기 여론조사 수치가 이제 확 튀는 숫자가 나왔어요. 하지만 여론조사의 구조적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조사한 양자 대결이 3차례 정도 더 있었습니다. 물론 갤럽 조사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60%, 김기현 후보가 37% 나왔는데, 다른 3차례 조사에서는 물론 ARS 조사입니다. 전화 조사와 ARS 조사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3차례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양자 대결에서. 그래서 그 결과를 봤을 때는 누가 지금 나경원 전 후보의 지지를 흡수를 했고, 또 앞으로 또 다른 구조적 변수인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서 그 지지율을 흡수하는지가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추이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고 하지만 엎치락 뒤치락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차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기현 전 의원과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 추세를 보면은 실제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전 후보의 지지세를 많이 흡수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조사 결과는 김기현 후보의 상승세가 더 나은 것도 있어요. 왜? 나경원 후보가 불출마 선언 전에 양자 대결에서는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좀 관망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 봐야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정치하는 입장에서 잠깐 보태면, 이 정치하시는 분들 폭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용산 줄 세우기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치인들은 권력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원들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특히 보수 정당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원들이 정치인들과는 다릅니다. 본인들의 자존심이 있어요. 당신들 찍으란 대로 찍어 이럴 공사는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된 수치가 아닐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0대 37은 양자 대결을 가정했을 때의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 결과였고요. 최근 다자 대결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다소 유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문 보시죠. 당심도 민심도 오차 밖에서 김기현을 앞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 여당 지지층 선호도 다자 대결에서 안철수 42.8%, 김기현 28.2%입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10%포인트 이상 벌어진 상황인데, 아직 이 불출마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표심은 이쪽으로 반영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대구 경북 쪽 한번 보시죠. 대구 경북 쪽. 대구 경북에서도 보통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영남 지역이고, 그중에서도 대구 경북일 텐데, 여기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41.9%, 김기현 의원이 30.3%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러다가 정말 안철수 의원이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게 뭐 저희가 뭐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 컨벤션 효과가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컨벤션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김기현 의원이 거의 뭐 당대표가 되는 게 아니냐, 특히 이제 대통령실이랄지, 아니면 뭐 친윤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호응을 해줬잖아요. 근데 의외의 지금 결과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서 그 지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안철수 의원 쪽으로 더 좀 많이 가지 않았는가,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아까도 우리 서영주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당원이 지금 80만 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3, 40만 명 있을 때는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조직으로 이걸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컨트롤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최근에 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변수가 있어서 쉽게 예측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지금 저 여론조사는
당원이 아니라 지지층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80만 명 이상이 되면 이제 민심을 따라가는 또 그러한 또 경향이 또 이게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또 전 의원이 불출마를 했잖아요. 네.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보면 보통 8%에서 한 11%, 12%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승민을 지지했던 표들이 이 김기현 의원에게는 갈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당대표 선거는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혼전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 제목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당심도 민심도 오차밖으로 김을 앞섰다고 하면 이 전당대회 경선은 끝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당심은 아니라니까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거지, 당원들의 뜻이 당심이잖아요. 당심에서는 아직 누가 앞섰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들과 꼭 단일화를 하거나 하면 패배한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뭐냐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당심이 바라보는 안철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계 심리가 당원들 사이에서 좀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예전에 친박 때문에 국민의힘이 몰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친윤만 공천받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한 반대표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김장연대에 집중을 해서 용산을 너무 많이 바라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신의 비전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으면 또 사람들 생각과 달리 안철수 의원에게 또 좀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인데, 일단 양강 구도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지지층 사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승세다라는 부분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기현 의원에게 악재가 들이닥쳤습니다. 배구 선수 김연경 씨와 가수 남진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이게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고, 그 자리에 남진, 김연경 두 분이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갔더니 꽃다발을 준비해서 전달해줬고, 그래서 꽃다발을 감사하게 받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응원하는 엄지척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다고요. 가수 남진 씨가 의원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모르는 사이는 아니겠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사실은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선거는 완전히 망합니다. 이번 사건이 아마 그런 교훈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선이어서 망정이지, 이게 전당대회여서 망정이지, 진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돼서 만약에 총선 치렀을 때 이런 행동했으면 이거 총선 망했다라고 안철수 후보가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현 의원이 제가 봐서는 뭐가 좀 조급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론조사 추이도 그러고 용산에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줬는데 이 비단길을 잘 걸어가줘야 되는데 뭐가 급해서인지 몰라도 김연경 선수도 그렇고 남진 가수도 그렇고 왜 그렇게 무리수를 뒀을까? 보니까 오늘 그 배구 갤러리에서도 김연경 선수를 응원한 쪽에서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건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애교로 볼 수도 있어요. 유명인들과. 하지만 그 거짓말 자체가 중요합니다. 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김기현 의원께서 이번엔 큰 실수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기현 후보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말씀하신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저런 게 결국 문제인데요. 결국 제대로 된 일정을 짜서 후보한테 제대로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아마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그런 행보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의원 어쨌든 뭐 이게 뭐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한 며칠 사이에 사진을 공개했고 이 사진 때문에 또 논란이 돼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또 다른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후보 윤상현 의원은 남진 씨와의 친분을 또 인증하면서 김기현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신경전이 더욱 과열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얘기 잠깐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 여사가 연이은 공개 일정으로 영부인으로서 행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개 일정만 3건을 소화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어제 오후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 참석했던 겁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제가 최근에 해외 순방을 다니다 보니까 해외 정상들께서 한국 디자인, 한국 문화 또는 한국 패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여쭤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만큼 한국 디자인은 세계의 중심 속에서 많은 기대와 성원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분들께서 세계 중심에 있는 기대 속에서 항상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로타와의 만남도 가졌고 주한 외교단과 또 신년 인사회도 가졌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또 조용한 내조하지 않고 공개 활동하는 걸 두고 비판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기도 한데 뭐 잘못된 행동하고 다니는 것 아니고 또 못할 행동하고 다니는 것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좀 비판 많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